guys. 네. 그래서 이제 파이프. 러시아가 방금 나토 국가를 공격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저급 드론이 경로를 이탈한 게 아니었어요. 러시아의 KH-101 미사일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보유한 가장 첨단 순항 미사일 중 하나입니다. 즉, 이게 사고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뜻이죠. 이제 거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몇 주 전에 이 공격을 예측했어요. 그 사람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러시아가 계획이 드러났음에도 왜 공격을 강행했는지 알아봅니다. 푸틴은 이번 공격으로 폴란드의 본때를 보여주길 바랐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고 자국 방어에 집중하길 바랐지만 오히려 푸틴이 막으려던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푸틴의 첫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푸틴은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 암살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임무 역시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지금 푸틴이 손대는 일마다 모두 실패로 끝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창고들이 너무 빨리 사라져서 저도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는 이제 불평만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불과 1년 전, 상상 못했던 말들이 생방송 TV에서 나옵니다. 저는 쌤이고 지금 비즈니스 베이식스를 시청 중이십니다. 이번 주 가장 큰 뉴스는 러시아가 나토 국가를 공격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순항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60마일 떨어진 폴란드 내부에 크레이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적어도 처음에는 이번 공격을 러시아의 무모한 행동의 또 다른 예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무모한 행동이었을까요? 약 한 달 전 미국 정보기관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일은 7월 초에 일어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미국은 러시아가 나토 결의를 시험하려 폴란드 공격을 계획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초 미국 정보기관이 폴란드 대통령에게 직접 경고를 전달했고 많은 세부 정보가 포함됐습니다. 세부 사항에 앞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2022년, 그리고 사실 2021년에도 미국 정보기관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에 푸틴이 전면 침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조차도 그 당시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미국 정보기관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푸틴의 머릿속이나 아니면 그의 편지를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푸틴 아주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모든 정보를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라크 전쟁과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 때문에 독일과 같은 주요 동맹국들은 미국이 유럽에 전하려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것이 일종의 미국의 속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완전히 믿지 않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속임수가 아니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그 침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유럽 동맹국들과 우크라이나의 주저함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경고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달 초에 미국 정보기관이 정확히 예측했으니 이 보고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는 폴란드를 상대로 몇 가지 도발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우발적인 드론 공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발전소 같은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국경 근처에서 폴란드 방공망을 작동시키기 위한 공습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국경 지역에서 실제로 하이브리드 공격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러시아군이 폴란드로 진입합니다. 이 버전에서는 러시아가 GPS 오류로 인해 자국의 헬리콥터나 전투기가 폴란드 영토에 추락했다고 가장하는 식입니다. 그냥 단순한 실수인 척 하는 거죠. 그런 다음 구조 임무가 발동되어 러시아군이 자국 병사를 구출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떠나지 않고 결국 폴란드 영토를 점령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우크라이나를 사흘 만에 점령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건 어디까지나 러시아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두고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들이 생각해낸 가장 황당한 아이디어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의 생각은 미국이나 다른 나토 동맹국들이 폴란드가 자국 영토에 있는 러시아군에게 반격하는 것을 막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러시아는 나토와 미국을 상대로 협상해서 러시아군이 나토 영토에서 철수하는 어떤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협상에서 러시아의 요구 중 하나는 아주 간단할 겁니다.
그들은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길 원할 겁니다. 모두가 동의하면 러시아는 군대를 철수하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지원도 중단됩니다. 말씀드렸듯 이건 정말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물론 몇 가지 허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러시아는 지금 당장 나토와의 전면전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군은 푸틴이 언급하기 싫어하는 3일짜리 특별 군사작전에 꽤 바쁘거든요. 물론 러시아 입장에서 이 상황에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폴란드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나토를 종이 호랑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지원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더 많은 병력이나 장비를 투입해야 하는 재래식 전쟁을 촉발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러시아가 전통적인 전쟁 없이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을 살핀 후 이제 우리가 다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러시아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나토에 이 문제를 묻자 2개의 러시아 도시를 공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나토의 대응을 보기 전에 왜 러시아가 폴란드를 선택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왜 발트 3국 중 하나가 아니라 폴란드였을까요? 이 점에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사이 현재 상황을 다시 봐야 합니다. 두 나라의 관계는 1년 전보다 훨씬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1943년에 일어난 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근에 젤렌스키는 최근 우크라이나 군부대 중 하나에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에 맞서 싸웠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인사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반데라이고 그는 독립된 우크라이나 국가를 원했고 이를 위해 소련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는 그가 매우 존경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인물이 1943년에 폴란드 민간인 대량 학살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게는 이것이 매우 깊은 역사적 상처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폴란드가 이토록 싫어하고 우크라이나가 이토록 사랑하는 인물의 이름을 부대에 붙였을 때 이것은 두 나라 사이에서 분열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 틈을 보고 그 틈을 더 벌리려고 쐐기를 박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폴란드를 겨냥한 이유입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모스크바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에게 불행하게도 나토는 이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 사령관에 따르면 만약 러시아가 직접적인 도발을 시작한다면 나토도 맞대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토가 공격할 두 도시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칼리닝그라드에 대한 군사 공격입니다. 또는 러시아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보유한 해군 기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토는 매우 공개적으로 이런 시도를 한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에 매우 나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은 푸틴이 자신의 계획이 드러난 걸 알면서도 왜 폴란드 미사일 공격을 시도했는지, 또 나토 대응이 예상과 다를 걸 알면서도 왜 그랬는지입니다. 이는 최근 공격으로 이어졌고 그 보고서가 나온 지 한 달 만입니다. 러시아 순항 미사일이 어쨌든 폴란드 영토로 넘어왔습니다. 결국 폴란드의 한 마을 근처에 떨어져 10m 깊이의 크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미사일이 실제로 주택가와 꽤 가까운 곳에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공격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미사일이 떨어진 곳도 그냥 빈 들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달랐더라면 러시아 미사일로 인해 나토 국가 내에서 사상자, 심지어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이번 일을 실수로 보지 않고 러시아의 더 큰 계획의 시작으로 판단합니다. 정부 보안센터는 시민들에게 추가 공격에 대비해 비상가방을 준비하고 대피소 위치를 확인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공식 안전 가이드를 다운로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곧 더 많은 공격이 있을 거라는 게 당연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패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가 우연히 드론을 발사했고 그 다음에는 미사일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로부터 강력한 대응은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레드라인이 어디인지 알 때까지 긴장을 높일 것입니다. 나토의 대응이 꼭 러시아 공격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방어적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가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러시아에 보낼 수 있습니다. 동료 유튜버들의 예시도 있습니다. 나토는 나토 전투기와 나토 미사일로 집행되는 방어적 비행 금지 구역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허락을 받아 서부 우크라이나에 도달하는 건 뭐든 격추하겠다. 우리 국경에 너무 가깝기 때문이다. 이것만으로도 러시아의 신호가 되고 푸틴에게 망신이 되어 러시아는 이런 시도를 멈출 것입니다. 다행히도 나토의 대응 없이도 푸틴의 폴란드 계획은 이미 역통을 맞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기억하세요? 러시아가 지금까지 해온 이 모든 계획의 핵심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하게 겁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 공격 이후에 폴란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진 후 폴란드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추가 패트리언 미사일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렘린이 바랐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인 셈이죠. 이제 Curb Your Enthusiasm 음악을 틀어 푸틴에게 상황을 알립시다. 하지만 꼬마 블라디미르는 이번 주에 더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러시아 장군들, 러시아 관리들, 그리고 러시아 장교들을 체계적으로 추적해왔습니다. 그 장군들 중 일부는 크렘린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사망했습니다. 러시아 수도에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 때문에 푸틴은 복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우크라이나 지휘관을 제거하라고 누군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은 그가 바랬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는 최근 하르키우 지휘관 이오르 오빌렌스키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공격자와 공범은 체포되었습니다.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암살 시도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암살을 시도한 남자의 영상이 있는데 그는 우크라이나인입니다. 러시아 측이 SBU 요원인 척하며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보안국이라고 속이고 그에게 목표로 삼은 이 지휘관이 우크라이나를 배신한 자이니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러시아 측의 말을 믿고 지휘관에게 다가가서 등에 총을 겨눴습니다. 이제 다행히도 총이 걸려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총을 들고 있던 남자에게도 다행인 일이었는데 그는 자신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지만요. 그래서 운 좋게도 총이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푸틴은 또다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추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틴의 시도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러시아인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전가와 시민들까지 공직자들에게 사임과 출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나라를 운영해 엘리트들이 만든 혼란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곧 영상 클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정말 화나게 하는 이 헤드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실망스럽네요. 이제 간단히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뤘듯 이란은 오랫동안 러시아에 드론 부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부품들을 실은 화물선이 카스피해를 건너 러시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우크라이나가 이 선박이 러시아로 무기를 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그 배를 공격한 거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 부품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는 그 부품으로 드론을 만들어 우크라이나의 아파트 건물이나 쇼핑몰 등 러시아가 공격하는 온갖 곳을 공격하는 데 쓸 것입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의 헤드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물론 이건 뉴욕타임즈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주류 언론들이 비슷한 헤드라인을 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의 이란 선박 공격, 두 전쟁 확산 가능성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무기 전달 선박을 격침해 이를 제3차 세계대전 시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헤드라인을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전쟁과 전혀 다르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푸틴이 3일짜리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한 후 이 전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세요. 북한군이 러시아 편에서 우크라이나와 싸우기 위해 유럽에 파병됐습니다.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란이 처음부터 샤헤드 드론을 보냈다는 점도 고려해주세요. 그들은 러시아에 미사일도 보내왔습니다. 심지어 이란 기술자들을 러시아에 보내서 러시아가 더 많은 드론, 더 많은 샤헤드 드론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와 러시아가 유럽 국가를 상대로 계속 전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3차 세계대전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이란 군사 화물선을 공격했을 때만 모두가 자기 방어에 나선 그 나라가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나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주류 언론을 보면 그들이 저나 여러분이 보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주류 언론을 읽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전쟁과는 전혀 다른 전쟁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믿기 어렵겠지만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를 읽는 사람이 이 채널 시청자보다 수백만 명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언론들은 우크라이나 방어를 제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구독할수록 저희 채널이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주류 언론이 퍼뜨리는 선전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저희는 베이식 인사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기 홍보가 지겨우실 테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식 인사이더는 멤버십으로 아래 가입 버튼이나 basicsinsider.com 또는 페이튜언, सब스택 등에서 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여러분은 정말로 가치 있는 무언가를 얻게 됩니다. 저희는 매일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독점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광고주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광고주들이 저희가 이야기하길 원하지 않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우크라이나인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어떻게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지 같은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쟁의 현실이고 저희는 그걸 다루고 싶습니다. 저희는 척파와 같은 경험 많은 참전 용사들을 모셔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로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 분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멤버십을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광고주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하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영상을 제한하거나 찾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를 지원하고 독점 컨텐츠를 원하시면 가입 버튼이나 베이식스 인사이더, 패트리온, 서브스택을 이용하세요.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인들이 왜 자기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속드린 영상들을 살펴보죠. 먼저 크렘린 선전원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총리가 푸틴을 대체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는 일이 벌어질까요? 러시아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전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지에 사회 대해 전반에 이야기하고 걸쳐 있습니다. 어떻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저는 그걸 계속 지켜보는데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안정을 유지하려는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을 최대한 화나게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그래서 어느 쪽인가요? 쿠데타가 이미 진행 중인 건가요? 아닌가요? 가정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상황이 있다고 칩시다. 일각에서는 키리엔코가 쿠데타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제 곧 그와 그 측근들이 들어와서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그가 장악할 계획인가요? 불타버린 황무지를요? 그가 완전한 혼란과 무법 상태에 뛰어들 계획인가요? 아니면 제가 순진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라 화학 선생님이지만 이 이야기는 저에게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집니다. 이 영상 시작에서 말씀드렸듯 일부 러시아인은 공직자들에게 사임하고 떠나라고 요구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는 이들에게 볼셰비키식 처형까지 언급합니다. 현재 러시아 정보 공간이 그런 상황이며 와일드베리 판매자는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엘리트와 공직자들은 나라를 망치는 결정을 하면서도 여전히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고 최근 공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며칠 동안 러시아 창고를 상대로 감행한 최근의 공격입니다. 영상 보시죠. 이게 점점 암울한 전통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와일드베리스 창고 파괴 소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펜자는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어제는 카잔이었습니다. 이제 8번째나 9번째 창고입니다. 우리는 와일드베리스 전체 물류의 절반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반 동안 파괴됐습니다. 끔찍한 건 실제로 사람들이 다치고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사업주들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와일드베리스에도 문제입니다. 공급망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은 상품을 만들고 다른 이는 운송과 배송을 담당합니다. 일부는 픽업 지점에서 주문을 전달하며 픽업 지점 소유자도 이에 포함됩니다. 그건 정말 많은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이 재앙의 피해와 그 엄청난 규모는 정말로 두렵고 분노를 자아냅니다. 왜냐하면 평생 한 이 번도 일이 없었던 실제로 일이야.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걸 직접 겪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붕괴가 여전히 진행 중인 동안 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영향을 훨씬 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담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에게 남겨집니다. 그래. 그들은 스스로 느끼지 않고 우리에게 떠넘깁니다. 지난 이틀 동안 러시아 내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물류 창고 2곳이 추가로 공격당했습니다. 이로써 단 13일 만에 18개의 창고가 공격받은 셈입니다. 이 창고들은 푸틴이 구축한 전쟁 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료가 말 그대로 불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영상에서 저는 왜 이 건물들이 이렇게 심하게 타는지 물었습니다. 일부 영상을 보면 정말 심하게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댓글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아마존처럼 와일드베리스는 모든 상품 배달에 종이 상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 상자들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나기 시작하면 종이 상자들이 계속 타오르죠. 그리고 몇 대의 드론 때문에 건물 전체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틀 전에 공격당한 볼고그라드 창고를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것이 불이 꺼진 후의 현장 모습입니다.
그리고 물론 창고가 불타고 있을 때 러시아인들은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러시아인이거나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꼭 러시아에 살지 않아도요. 집 창문을 열었는데 당신이 사는 도시가 실제로 불타고 있는 걸 본다면 기분이 좋지 않은 건 당연합니다. 이 영상은 한 주민이 상황에 화가 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끔찍하네요. 이제 알겠네요. 우박이었어요. 새벽 5시, 4시 반쯤이었어요. 불가가 불타버릴 거예요. 네, 여기 모두 살아 있습니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냥 지붕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지금 뒤돌아봤어요. 지붕 위에 서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저 멀리. 그리고 그것도요. 아섯. 연기도 바로 그렇고 규모가 커요. 지금 여기서 다 찍을게요. 좋아요. 여러분이 이 채널을 한동안 지켜보셨다면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 정유소를 대상으로 게임을 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우크라이나 드론이 정유소를 공격할 때마다 빙고판에서 그 정유소를 지우는 식이었죠. 있잖아요.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 산업을 손봐놨으니 이제 그들은 러시아 창고로 관심을 돌려 창고 빙고라는 새 게임을 합니다. 창고들은 크기별로 순위가 매겨지며 가장 큰 곳은 모스크바 지역 창고입니다. 아직 그곳은 손대지 않았지만 곧 손댈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큰 창고도 같은 지역에 있고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파괴됐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격을 받았지만 아직 파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상은 됐지만 완전히 파괴된 건 아닙니다. 여섯 번째도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창고들도 볼 수 있습니다. 총 24개 중 10개의 주요 창고가 파괴됐고 다른 3개는 손상됐습니다. 자, 우리가 빙고를 완성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한번 지켜봅시다. 총합해서 드론 공격으로 와일드베리스의 창고 용량 중 15조 % 이상이 무력화됐습니다. 러시아에서요. 이 캠페인이 시작된 7월 18일 이후로 최소 8개의 마켓플레이스 창고가 총 86만 제곱미터의 면적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 그건 대략 모나코 크기, 아니면 실제로는 모나코의 2배 크기 정도입니다. 이것은 회사 전체의 창고 용량의 15.4%에 해당합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가장 큰 손실은 모스크바 지역의 두 번째로 큰 창고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랴잔 지역에 있습니다. 추가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점령된 심페로폴의 다른 시설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모두 볼 수 있고 주목하면 이곳이 러시아 서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 지리의 단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의 대다수 사람들은 나라가 이렇게 거대한데도 불구하고 서쪽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경제 중심지, 모든 창고, 모든 사업체들이 서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곳에 접근하기가 동쪽에 있는 곳보다 더 쉽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동부 러시아에 사람들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러시아인들의 대다수와 경제가 서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작은 지역에 공격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러시아 소셜미디어의 재미있는 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부 러시아인들은 이런 창고를 지하로 옮기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에 대한 댓글 중 하나는 아마도 푸틴이 자신의 벙커에 조금 공간을 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자를 좀 보관할 수 있도록 말이죠. 푸틴이 사람들을 벙커에 들일 것 같진 않지만 러시아인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두고 웃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에서는 다른 코믹한 뉴스도 나옵니다. 여기서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베이는 아마존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죠. 러시아에는 오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아마존이나 와일드베리즈처럼 거의 아마존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규모가 좀 더 작을 뿐입니다. 그래서 작은 경쟁자죠. 그런데 지금 오존 창고에서는 창고 지붕 위에 이런 문구를 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붕에는 여기는 와일드베리즈가 아닙니다. 제발 지나가 주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존도 와일드베리즈처럼 러시아군과 협력해서 물류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의 효과가 의심스럽고 우크라이나 드론이 언젠가 이 창고를 공격할 거라 확신합니다. 러시아 언론이 이를 보도하는 것도 여전히 웃깁니다. 이게 바로 푸틴의 러시아가 된 현실입니다. 기업들이 정부에 자신들의 사업을 보호해달라고 기대하는 대신 그냥 우린 와일드베리즈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세요. 계속 앞으로 가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다시 와일드베리즈 이야기로 돌아가서 러시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가 나라를 떠나거나 최소한 일부 사업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안전하기 때문이죠. 이 뉴스를 한번 보세요.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와일드베리즈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후 카자흐스탄에서 급히 창고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제가 읽은 또 다른 중요한 소식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뤄야 할 내용인데 창고 같은 경우 이 회사는 아마 쉽게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근로자들을 대체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존처럼. 이 회사도 러시아 내에서 주요 고용주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푸틴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실업률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약 2% 수준입니다. 역사적으로 러시아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업률이 보통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해보세요. 100만 명이 전선에서 싸우고 있고 아마 그보다 더 많을 겁니다. 사상자는 160만 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2022년에 푸틴이 국가를 동원하려 했을 때 100만 명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일하던 사람들, 노동인구였던 사람들이 그냥 나라를 떠난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실업률은 매우 낮습니다. 만약 당신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라면 꽤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와일드베리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창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 있죠. 맞죠? 그들은 경고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러시아 영상에서는 드론 공격 중 노동자들이 창고에서 뛰어나오는 장면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드론이 근처에 있다는 경고 신호는 어디에 있나요? 특히 우크라이나가 이 창고들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사전 경고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봐요, 대피해야 합니다. 드론이 도시에 접근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런 경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이런 창고들 중 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라면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도 저는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떠나고 회사는 그들을 다시 데려오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특히 이런 회사들이 방위산업 공장이나 방위산업 분야의 다른 어떤 곳과 임금 면에서 경쟁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러시아 방위산업 회사들은 높은 임금을 제공해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의 일자리로 돌아가기 어렵고 현재는 더 큰 위험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다룰 예정이지만 지금은 러시아 언론이 특히 창고 공격을 어떻게 보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의 러시아 창고 공격 대응 방안에 관한 의견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유럽 전역을 매일 공격하는 상황은 시급하고 단호하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보고서를 분석해보면 2026년 초부터 러시아의 50개가 넘는 지역이 500대에서 800대 규모의 드론 부대의 정기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중전에서 또 다른 전선이 열렸습니다. 온라인 판매용 일반 소비재에 보관된 창고들이 잇따라 불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그러니까 어제 리아잔 지역에 있는 와일드베리스 창고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키이우의 대규모 마켓플레이스, 전쟁은 겉보기에는 국내 소비자 시장을 급격히 불안정하게 만들고 인플레이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상당수 국민들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안기고 일상생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회적 불만과 국지적인 소요까지 촉발시켜 다가오는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첫째로, 대형 창고단지 운영자들이 크기와 개방성, 접근성 때문에 완전히 취약한 시설들을 추가적인 공습으로부터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창고에는 장점도 있습니다. 평평한 지붕의 넓은 공간은 견고한 방공 거점을 설치하기에 편리하며 이때 전통적인 모래주머니와 탐조 등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대구경 기관총 시스템과 속사 대공포도 적합합니다. 또한 드론 요격기의 발사 지점이자 강화된 소방 설비를 설치할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창고로 접근하는 길목에서는 경보가 울릴 때 방공기 굴 공중에 띄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마도 이제는 민간인 드론 대응 자원봉사대를 만들고 훈련시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러시아 국민들의 다음 단계입니다. 먼저 자원봉사 드론 대응대를 훈련시키고 이후 이 사람들은 이미 훈련을 받았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전선에 바로 보내면 되지 않을까요? 러시아는 전선의 병력이 항상 필요하니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다음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드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꼭 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산탄총 드론입니다. 이 드론들은 실제로 공중에서 산탄총을 사용해 러시아 드론을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베이직 인사이더 회원을 위한 독점 영상의 일부를 짧게 편집한 클립입니다. 이런 영상을 정기적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가입 버튼을 클릭하거나 베이직 인사이더를 방문하시거나 저희 페이트리온이나 서브스택으로 가셔도 지금 바로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럼 클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문제는 드론끼리 충돌 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 충격입니다. 한 드론이 다른 드론을 치면 1대1 교환이 되는 건데 그건 1대1 교환이죠. 결국 그건 효과적이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더 큰 드론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그 산탄총을 장착한 우크라이나 드론은 공격하는 드론보다 약간 더 큽니다. 보시다시피 전부 쿼드콥터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엘머버드처럼 더블 배럴 산탄총으로 시작해 한쪽씩 2번 쏠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레밍턴 1100 같은 반자동 산탄총을 잘라 짧게 개조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한 발씩 나가고 보통 6발이 들어갑니다. 한 창을 확장하면 8발까지 가능하지만 제 생각엔 6발일 것 같아요. 벅샷이 아니라 버드샷을 쓰는데 상대 드론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고 공중에 잔해로 만들어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좀 멋진데요? 이건 해상 드론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무인 수상정의 진화, 우크라이나가 발전시킨 기술입니다. 이제는 종종 자탄을 운반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다른 드론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이건 주간 작전입니다. 방금 러시아 드론이 놓치는 장면을 보셨죠?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드론이 있고 쾅! 저게 무슨 표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잘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긴 불길이 보입니다. 그걸 보면 중유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휘발유였다면 휘발유는 한 번에 타지만 무거운 오일이나 윤활유는 천천히 타며 땅을 따라 이동합니다. 이 장면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의 방공망을 조금씩 약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런 걸 하나씩 보냈죠. 이게 해안까지 몰래 다가가서 드론 한두 대를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드론들이 러시아 레이더와 센서 안테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저기 길게 뻗어 있는 큰 마스트 보이시죠? 저건 아시다시피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겁니다. 드론 제어의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마스트를 들어 올릴 수 있어서 광성역 케이블을 배치하고 케이블이 물에 닿지 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드론이 무인 수상정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미 해군이 이 기술을 개발했고 주로 제가 근무하던 시절에 사용되었습니다. 이것들은 특별 접근 프로그램이었고 주로 정찰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이 이런 걸 갖고 있냐고요? 네, 그들은 채널을 보고 적어두곤 우리도 이런 거 하나 필요하겠다고 말하거든요. 정말 멋집니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조프해와 흑해에서 170척의 상선을 공격했습니다. 아조프해는 저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 유조선 2척, 루이즈 1호와 반다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키포스트에서 보도했습니다. 방금 이 드론을 맞추기 위해 항공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기관포 사격을 보셨습니다. 네, 명중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항공기는 유조선에 너무 가까워서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이 떨어뜨리려던 건 폭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아시다시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함선을 임무 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겁니다. 원하는 바로 그 지점에 함선을 타격하는 거죠. 타기둥과 패킹 랜드라고 불리는 부분 사이를 말이죠. 그 부분이 바로 프로펠러가 회전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랜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마치면 그 배는 수리를 위해 조선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은 일부러 기름을 유출하려는 것도 아니고 선원들을 해치려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걸 운항불능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정말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유조선들 모두 이미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유조선들이 동쪽 노보노보로시스크 러시아 해군 기지 근처에 정박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정도 크기의 유조선을 운항해서 한 번에 약 4,300만 달러를 벌고 있다면 러시아 해군이 도와주길 기대하나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들은 원해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해상 사보타주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게 바로 제 시작이었죠. 그래서 제 뿌리나 다름없죠.
이 해상 드론들은 정말 멋집니다. 멋지네요. 있잖아요. 이 드론들은 약 40노트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필요는 자주 없어요. 이 드론들은 카본 파이버로 만들어졌고 제 생각에는 레이더 흡수 페인트도 칠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플랫폼이 있을 때 레이더는 당신을 직접 볼 수 없지만 항적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천천히 갑니다. 그래서 이런 배들로는 그 드론들을 거의 탐지할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처음 해군에 들어갔을 때 시폭스라는 순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에는 지그재그 무늬가 있었어요. 회색이었고 시폭스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레이더에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들은 그 사실을 비밀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근무하던 시절에는 우리가 시속 35노트 정도로 달리지 않는 한 절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속도로 달리면 꼬리 모양 물살이 생기고 레이더가 이를 포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완전히 대놓고 숨어있는 스텔스 프로그램이었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들은 이스라엘에 시폭스 순찰정을 5척 팔았는데 그 배들에는 금속 띠를 넣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배들은 레이더에 잡혔어요. 꽤 이상한 작은 속임수였죠. 하지만 여기 있는 해상 드론들은 같은 기술인 것 같아요. 이 유조선을 잡으려면 드론 몇 대가 필요합니다. 침몰시키는데요. 단 한 대면 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알다시피 항공모함이 좋은 예입니다. 항공모함에는 5,000명이 탑승하죠. 300피트짜리 구축함이 있다고 해봅시다. 거기에는 200명 정도가 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센서를 작동시켜야 하고 모든 무기를 다뤄야 하며 나머지 승무원들은 손상된 부분을 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배조차도 아마 30명도 안 되는 인원이 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상 통제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기름이 정말 많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들은 듣고 있어요. 이제 그들은 정제유를 더 이상 수출하지 않아요. 휘발유나 디젤도 더 이상 수출하지 않아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공급은 소비량보다 65%나 부족해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전쟁이 끝나기 시작하는 국면을 보고 있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느껴요. 잘 가요. 몇 명 전투기가 게릴장에서 파괴된 것 같아요. 토르먼. 그래, 이건 기억나. 저건 드론 통제 지점에 대한 공습이야. 그래서 저렇게 큰 폭발이 일어난 거지. 그리고 이게 전투 피해 평가야.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실제로 이 목표물에 유도폭탄을 투하한 거야.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진 왼쪽에 있는 게 아마 운하일 거라고 생각해. 우크라이나가 공습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지역의 제공권, 즉 제로라인 위에서의 우위에 대해 많은 걸 말해주지. 4년 전만 해도 러시아는 알다시피 어디에서나 제공권을 가지고 있었지. 지금은 양측 모두 지역적으로 제공권을 번갈아가며 장악하고 있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유도폭탄들은 지휘소나 드론 통제 지점에 아껴서 사용해. 그래서 만약 네가 관찰하고 있다면 알 수 있어. 알다시피 네가 저 건물에 숨었으면 알다시피 우리가 양말 하나쯤은 찾을 수 있었겠지만 그게 바로 그 공격의 목적이었어. 이게 전투기에서 투하된 활공폭탄인가요? 네, 이 경우에는 아마도 활공폭탄이라고 부르죠. 이게 정말 빠르게 날아왔어요. 제 생각에는 프랑스의 AASM 해머 폭탄이나 GBU 계열일 것 같아요. 예전에 JDAM이라고 불렸던 것처럼요. 날개나 조종면은 거의 없지만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러시아의 활공폭탄들은 그것들은 JDAM-ER이라고 불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활공폭탄들은 날개를 펼치고 정말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래도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GBU나 해머 같은 것과 비슷합니다. 너무 빨리 날아가서 실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아마 당신이 목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건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꽤 많이 포격당해 본 것이 있는데 바로 그라드 21입니다. 제 시대에는 이걸 카티우샤라고 불렀는데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쓰인 이름입니다. 이 에피소드를 계속 보시려면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저는 쌤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